예, 어제 국회 행안위 국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오늘은 경기도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이재명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대한 국감보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국감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 국감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 저 문제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과 김무선 이제 씨라든지 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형수 측이 주장하는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김무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있고, 또 형 이른바 강제 입원 의혹,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감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지 함께 저희가 좀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국감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채익 의원님을 그때 고소했던 것도 제가 공식 행사장에서 수건 같은 이런 물품을 기부했다라고 그때 저를 공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저의 상대였던 후보, 아마 의원님 소속의 후보께서 아마 그렇게 제보를 하셨던 걸로,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은 모르고 하셨던 걸로 결론 난 걸로 저희가 압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성남시장이 공식 행사장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주어서 기부행위를 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의원님께서 이거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몰랐던 것으로 아마 정리된 이거 걸로. 지금 해명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국감장이 무슨 이렇게 해명을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만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잠깐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안 주시는데요. 제가 잠깐 끝내고요. 그래서 관련된 빨리 본회의 주지를 하고, 관련된 거는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는 이재명 지사 지사께서는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조원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네,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정은 믿음과 신뢰,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그거 의논 좀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믿음이,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털지 않으면 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의하세요. 여기 위원장님 위쪽은 안 보이십니까?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네, 지금 몸도 큰데 여당을 이렇게 홀대하시고. 예. 좀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어제도 저희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답변에도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일, 우리의 국정감사가 방해받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지체가 됐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국정감사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의 일부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셨습니다.
개인 취소 현황 자료 제출 문제, 또 가족관계 녹취 관련해서 이제 의사진행 반영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들으셨고요. 글쎄요, 예상했던 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 특히 야당 쪽에서 강하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초반부터 아예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녹취 문제를 지금 개인 의사진행 반영에서 끝냈잖아요. 예, 가족관계 녹취죠. 근데 저 녹취가 나오면 이미 국정감사가 아닌 거죠. 뭐 청문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저 문제는 뭐 6년, 7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다시 국감에서 제기되면 아마 오늘 저 국감은 이제 서로 여야가 공방하다가 그냥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국정감사는 어쨌든 뭐 아주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책이나 예산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국정감사 경기도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저 스캔들 의혹 이런 걸로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예. 예,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는 지금 30일간, 20일간 동안 약 700여, 30여 곳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진행 과정도 국정감사의 영역을 넘어서 조사로 가게 된다면 스스로 부실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냐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지방교부세가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90% 이상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 실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정책적 질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감사의 영역이지만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만약에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사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국정감사를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동적 발언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보여주기 싫어서 벼랑 벵갈 고양이를 갖고 들어오고 뭐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고 한복을 입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질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원들에서 갖고 있는 평가가 이렇게 높지 않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라. 국정감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셀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그렇다면 과연 여당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방어막을 쳐줄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봤었는데 앞서 잠깐 보기에는 여당 측에서 일정 부분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조차가 대단히 좀 이례적이잖아요. 여당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정감사 구조 속에서 여당은 당연히 이제 방어에 치중하고 야당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공세로 나오는 건 다 익히 봐왔던 사실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에 관련돼서는 과연 여당이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이 앙금이 가시지 않지 않느냐. 친문 의원들이 뭔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더라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오늘 이제 경기도 국감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서 야당의 공세는 당연히 예상되는 겁니다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방어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하겠느냐 그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실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로 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부인도 언제쯤 뭐 해경궁 김씨 관련해서 지금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글쎄요 이게 도저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저께 이제 갑자기 자기 진단에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뚫을지 오늘 국감에서 어떻게 자기가 좀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가 큰 점이더라고요. 큰 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1,300만 명의 경기도민들이 있는데 조금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까지는 여하튼간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간에 정책적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해경궁 김 씨가 누구냐를 포함해서 신체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나가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명쾌하게 밝혀줘야죠. 근데 이거는 사법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국회는 국회답게 그리고 경기도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질문은 성남시장 시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성남시장 지금 국정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관련된 것을 너무 집중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경공 김씨와 관련된 것은 그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예. 그리고 일반 국회의 차원에서는 여하튼간에 국민만 도민만 바라보면서 경기도정과 관련된 이 생산적인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정쟁 국감이 되고 더 나가서 한탕주식 국감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끝나고 나올 겁니다. 예. 또다시 국감 모형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어제 있었던 국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안위 국감, 예. 서울시 국감이 또 주요 이슈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한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11시간 정도 동안 국감이 진행이 됐다는 것. 이 공세를 굉장히 거세게 몰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지금 고용세습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이 한 17,000여 명 됐는데 그중에서 친인척들이 1,900명쯤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무기계약직. 계속 계약을 이제 갱신한다는 게 무기계약직인데 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108명이에요. 1285명 중에서 10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거, 친인척이 너무 많다라는 거하고 그 직원 전체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거지고 이번에 또 이제 전환된 사람들 중에서 또 친인척이 108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10%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걸 감사원에 이제 감사 요청을 하겠다. 이제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그 부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당이 이 부분을 총공세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11시간도 11시간입니다만 그 이제 국감장에 와서 시위도 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제 16일 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연일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심각성을 알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국감에 뭔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같은 게 대단히 미약했는데 예. 이번 건을 해서 뭔가 이제 국민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야당이 계속 공격해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다면 무슨 실증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아주 야당으로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예.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글쎄요. 취업률, 고용난 그런 와중에 이게 터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은 좀 충격, 놀라움도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이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용세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청년들에게 주는 이 비수와 같이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뭐라 했냐 특별히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 신청을 했으면 차분히 기다리고 문제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예. 미리 무슨 특별히 비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지극히 잘못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 의원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박용진 의원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에서 지금 유치원 비리와 관련돼서요.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대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가 다 함께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무조건 박원순 지키기로 여당은 나가고 야당은 박원순 흠집 내기로 나간다. 이건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것은 현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일자리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이게 고용세습은 이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와 정반대고 제가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에 그 취임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일자리 절벽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대장정 시즌2를 전개하겠다. 이게 이번 취임사거든요. 예. 이런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고용세습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단순하게 뭐 특별한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라도 더욱더 면밀히 또 무엇이 잘못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고용절벽에 대해서 이 고용세습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건 여야가 함께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용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 사실 그 특권화된 귀족 노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조의 좀 특권층의 권력이 계속 거기에 가미가 됐고 그 말이 압력으로 이제 이번 이 일자리 정책에까지 반영이 됐다라는 게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나온 이야기들, 뭐 2016년도에 비정규직이었던 임원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뭐 19년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로 좀 앞당겨서 봤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쉽게 바꾸라고 해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졌다.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감사원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또 이 여전히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그 서울 그 초동공사 교통공사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저 내용 가지고만은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야당은 한국당은 이제 그 민노총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노조의 압력이 휘둘렸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귀족 노조가 이렇게 입김을 행사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앞서 이제 뭐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고용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뭐 청년만의 고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특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고용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단순히 고용과 취업의 문제 떠나서 한국 사회의 정의 부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예요. 단지 이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을 뿐인데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일단 받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워낙 사실관계 다르고 단지 상식적 영역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그 신청의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또 특히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해명 중에 하나가 사내 결혼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친인척으로 잡혔다 이런 해명은 굉장히 궁색하게 들려요. 얼마나 많이 뭐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통공사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국감 잘 하고 있었죠. 유민병 의원이 또 질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청을 와가지고요. 기습 시위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시청 측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청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잘만 하면 이게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짚는다면. 그런데 이렇게 굳이 가서 이게 사달을 냈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비췄는데 이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게 뭐 스타의식이라는 거죠. 뉴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꾸만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기본적 본질과 기능과 관련된 거를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국회는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드는 법만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그럼 그걸 누가 그 국민들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설득력이 낮아진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뭐 시위를 하더라도 폴리스 라인 정해놓고 의원이 그 넘으면 바로 수갑 채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속에서는 법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기습적으로 시위한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되고요. 이것도 보여주기의 일환이라고 그냥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법에 의하면은
감사원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정고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감사 청구권이라는 것이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때는 여당이 무조건 찬성해줘야 됩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감사원 청구를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리고 바꿀 건 바꾸고 이러한 모습 좀 성숙한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또 하나 주목됐던 국감 중 한 것이 바로 기재위 국감이었습니다. 맞고 발한 상태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다시 만나는데 네, 그렇죠. 뭐 강한 서로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칼럼 내용도 가지고 와서 뭐 날카롭게 또 질의를 하기도 하고 심재철 의원이 이랬는데 어제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기재위 그 행정정보, 재정정보네 그 문제 얘기는 어제 좀 들러왔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부분도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이제 자제했던 건 뭐 전 바람직했던 것 같고요. 이 기획재정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특히 소득주도 성장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침착하게 좀 절제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 그 국감에서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의 이제 90%가 동의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김동연 부총리가. 그건 좀 이례적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다 옳다라는데 거기에 190%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동의한 거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부 정책과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름 부총리의 소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뭐 이건 더 이상 온라인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국정감사를 대면할 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또 있거든요. 저세정책 관련 기재부를 심재철 의원이 뭐 열심히 하는 건 좋겠는데 제발 그 좀 뭐 칼럼을 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다 읽고 그래서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에도 대정부 질문할 때 신문사 칼럼을 이렇게 막 그 사설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했던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예. 제발 중요한 거는 이상 공방이 있을 때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공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팩트와 의견이라는 거를 구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팩트는 사라지고 자기 의견만 막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옳지 않느냐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봤을 때 조금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감사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있는 것이냐 근거를 한번 대봐라라든지 내가 공부한 바로는 오히려 긍정 효과 90%보다는 이러한 것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 본다. 뭐 이렇게 좀 품격 있는 이러한 감사가 좀 있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들이 자꾸 바른미래당 쪽에 손짓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러 분 좀 드러냈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이 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소문. 이정미 대표가 잠깐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전화 통화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뭐 갈 건 아니다. 다른 뜻으로 한 건데 그렇게 좀 받아들여서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여의도권에서 들리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21대 총선이 후년이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의식한 뭐 정당의 구도의 변화라든지 정당 체제의 개편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진보로 다시 재편될 것이냐. 그렇다면 한국당이 역시 주축이 돼서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이제 바른정당 출신도 있고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도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에. 그래서 바른정당의 출신들 의원들이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들도요. 한국당도 좀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절제된 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게 그 통합은 나중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예요. 통합이 되든 아니면 반대로 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을 빼놓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일방적으로 타 정당에 대해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 도의에 어긋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전혀 뭐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여전히 지금 오히려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극우 통합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통합을 얘기하고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자꾸 어떤 소문을 퍼뜨려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정치 행태는 대단히 정치적 퇴행이고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미 대표가 11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바른정당계의 의원들을 보통 얘기하는 지역구 의원들 얘기를 하겠죠. 하태경 의원이 가짜뉴스를 하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보수는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은 소통합이 되든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이 되는 중통합이 되든 두 정당들 해체시켜버리고 빅텐트에 모이는 대통합이 되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보수는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보수 참여를 얘기할 때다. 참여 없는 통합은 허구고 쇄신 없는 예를 들어서 통합은 그건 허구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참여는 없고 그냥 새 불려가지고 그냥 뭐 보수 통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무엇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런 일에 대한 통렬한 참여를 먼저 하고 아직 반성문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참여라고 쓴 다음에 통합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 강화 특위 일개 위원이 나와가지고 마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과대하게 과신을 보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러면서 뭐 태극기 부대도 와라 뭐 우왕좌왕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그러니까 수구 대통합 아니냐라는 그 비난을 받는 이러한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참여하고 또 참여해라. 국민들이 고만할 때까지 좀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영입 작업 어제 원희룡 지사도 만났는데요.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한테 이런 지에 그냥 문전박대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통합보다는 야권연대가 우선이다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전은책 우리 영입위원 우리가 조직강화 특위위원이든 정치력도 약하고 그리고 치열함도 없고 예를 들어서 치밀함도 없다. 그분들이 왜 치열함이 없냐면 그 사람들 진짜 자유한국당에다 입당했나요?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고 난 그거 좀 확인하고 한번 싶어요. 만약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치열하지 못한 거다. 당당하게 입당 원서 쓰고 그리고 보수가 내가 어떻게 보수를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는 입당도 하지 않고 뭐 쇄신하겠다, 통합하겠다. 이게 과연 그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